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3장 리비도를 승화하다. 3-4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말한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평화로운 성 안나와 아들을 측은히 바라보는 마리아를 보여주지만 우리의 억압된 무의식적 충동에 말을 건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형태와 색의 조화를 보여주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반사회적이고 추잡한 충동을 건드린다. 한마디로 아름다움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해서 우리를 사로잡는다. 아름다움은 형식적인 유의를 보여주거나 심지어 가치를 상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현혹하지만 프로이트의 표현대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건네듯 슬그머니 훨씬 더 깊은 무의식적 쾌락을 만끽할 기회를 제공한다. 오, 인간이여, 나는 아름답다. 돌의 꿈처럼. 이라는 보들레르의 유명한 시구처럼 성 안나와 성 모자의 아름다움은 실제로 돌의 꿈처럼 굳어 있다. 그림 속에서 인물들은 깎아지른 산봉우리를 배경으로 절벽 같은 바위 바닥 위에 의미심장한 자세로 불멸화되어 있다. 성 안나와 성모 마리아의 얼굴은 영원한 빛을 받아 빛나는 듯하다. 하지만 돌의 꿈과 같은 이 부동의 아름다움 이면에는 깨어나고 충족되는 리비도가 꿈틀거린다. 아름다움은 교란한다. 아름다움이 선사하는 의식적 쾌락은 무의식적인 쾌락을 숨김으로써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어쩌면 오직 우회적인 방식으로만 우리가 본질에 접근할 수 있기에 충동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진실을 정면으로는 응시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아름다움의 속임수는 우리가 진실과 대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것이 바로 니체가 남긴 유명한 문장. 진리 때문에 몰락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예술이 있다의 의미이다. 그뿐이 아니다. 나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앞에서 변형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목격한다. 나는 바로 이 변형의 결과물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성공했고 나는 생면부지인 그를 느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진흙으로 황금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 그렇다. 어쩌면 그 모든 진실한 미적인 감동은 내게 이렇게 속삭이는지도 모르겠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진흙탕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숭고한 아름다움이 양팔 벌려 나를 반기잖아? 우리는 앞서 미적 쾌락의 수수께끼를 살펴보면서 미적 쾌락을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폭력성의 기계적 배설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개념을 비판한 바 있다. 우리는 프로이트 분석의 도움을 받아 이 비판을 보강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태생적으로 우리 안에 반사회적 폭력성이 있다고 가정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로이트는 이런 기계적이고 환원적인 인간관을 비판한다. 만약 우리가 프로이트를 쫓아 기계적 비유가 아니라 화학적 비유에 따라 인간을 사고한다면 배설이 아닌 정화의 원리로 미적 감동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의학 용어에서 유래한 카타르시스라는 이 그리스어는 배설로도 정화로도 번역될 수 있다. 어쩌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연극적 재현의 아름다움이 관객에게 과도한 폭력성을 배설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쓸 때 그 폭력성이 다른 뭔가로 탈바꿈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만약 카타르시스를 배설이 아니라 정화로 이해한다면 이 개념을 복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적 쾌락을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카타르시스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도 잉여분의 열정을 배출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아름다움은 격렬한 운동이 불러일으키는 효과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력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더 충만하고 더 복합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다. 논의를 조금 확장해 본다면 아름다움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활동을 충만하게 수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그 활동을 이해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우리는 비록 자신의 리비도를 놀라운 예술작품으로 승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면에 떠오르는 인상들을 통해 자신의 생명 활동을 자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하늘의 변화에 순식간에 달라지는 색과 빛에 감동할까? 그 변화는 우리 생명력의 변화, 기분이나 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모네가 루앙 대성당과 수련 같은 연작을 남겼듯이 인상주의 화가들은 같은 모티브로 여러 작품을 남겼다. 그들은 자신이 받는 인상의 지극히 미묘한 변화를 시각화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처럼 아름다움 덕분에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받아들일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변형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헤겔은 여러 차례 예술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하위에 두었지만 헤겔 역시 자연의 아름다움에 적어도 그것과 일치하는 어떤 영혼의 상태를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서 환기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 예술의 아름다움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억압된 충동을 승화하든 단순한 인상을 남기든 영혼의 상태를 변화시키든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내면에서 이드가 작동하고 변화하고 진화하고 뭉치고 풀린다는 것을 우리 안에 이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우리의 연애사, 우리의 가슴앓이, 불쑥 솟아나고 피어났다가 곧 사그라지는 지독한 사랑의 경험도 바로 그 사실을 일깨운다. 이드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살아있고 우리가 사랑의 고통으로 몸부림쳐도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한다. 바로 그때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이 생명의 꿈틀거림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얻고자 우리는 슬픈 노래의 아름다운 선율에 귀 기울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러 여행을 떠난다. 미적 감동을 경험하는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생명이다. 우리는 삶을 욕망하고 그 욕망은 아름다움을 통해 표출된다. 새롭고 유익하고 정신적인 방식으로, 복잡하면서도 정확한 방식으로, 즉 자유롭게 욕망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앞서 우리는 프로이트의 정의에 따라 이 생명력을 리비도라고 불렀다. 정신분석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독자들이 있다면 안심해도 될 것이다. 왜냐면 이 생명력을 언급한 사람은 프로이트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처럼 코나투스라고, 니체처럼 권력의지라고, 베르그송처럼 생명의 약동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코나투스는 각각의 실제가 자기 존재 안에 존속하도록 추동하는 생명력을 가리킨다. 각 실제는 할 수 있는 한 자기 존재 안에 존속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스피노자의 유명한 명제를 이해하고 싶다면 질주하는 말을 바라보라.
그 의미가 대번에 와닿을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 안에 존속하는 것이다. 큰 보폭으로 나아가는 규칙적인 다리의 동작과 몸을 웅크렸다가 한껏 피면서 들판에 박차고 달리는 모습을 잘 살펴보라. 그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 안에 존속하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인간의 실존은 말의 실존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아름다움이 주는 이 묘한 쾌락도 인간이라는 동물이 자기 존재 안에 존속하고 자기 몫으로 주어진 생명에 충성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바로 이 생명의 발언권을 준다. 보라, 생명이 말한다. 나는 언제나 자신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먹고 자라는 이 힘, 자신의 활동을 양분 삼아 더욱 강렬해지는 이 분출, 형태와 강도를 달리하며 끊임없이 변전하는 이 흐름이 바로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이 실제로 모습을 바꾸면서 우리가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순간에는 더욱 강해지면서 변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아름다움이 없다면 우리 생명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도약과 변신의 기회를 노리며 존재의 밑바닥에서 한없이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우리는 미완성 상태로 불완전하고 불행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말해보자. 우리가 질주하는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로봇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간지 표지에 첫 만남의 화학작용, 증오의 유전자 같은 제목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몇 가지 유전자 혹은 분자의 결합, 몇 가지 물질적 실체를 분석하면 우리를 사로잡는 열정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이처럼 신경과학이 발전하면서 기계론적 인간관이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녹음된 목소리의 지시에 따르고 인간적인 문제를 별표나 숫자를 누르는 선택으로 표시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더 아무렇지 않게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행동 방식을 따른다. 심지어 운 좋게 자동응답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사람과 대화하게 된다고 해도 그들이 하는 말은 미리 정해놓은 매뉴얼과 프로그램에 따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대답일 뿐이다. 결국 우리가 통화하는 상대는 기계나 다름없는 존재다. 바로 이런 프로세스의 세계가 기업과 행정기관은 물론이요,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비인간화 현상을 떠받치는 거대한 환상을 간파할 것이다. 즉, 인간이 기계가 되거나 기계로 대체될 수 있고 인간의 주체성은 배제되거나 묵살될 수 있다는 환상 말이다. 우리는 왜 자신을 비인간화하는 이 모든 행위를 그토록 쉽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주장하는 것만큼 인간의 인간성에 그리 집착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괴로워하고 의심하고 망설이고 불확실성에 좌우되는 이 인간성이라는 부담, 우리의 삶이라는 짐을 내려놓게 된 것을 기뻐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움에 감동할 때면 우리가 그런 기계화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지 깨닫는다. 아름다움은 갑자기 창문 너머 번개치는 보랏빛 하늘의 모습을 드러내고 때로는 정체 구간에서 듣는 음악의 선율을 타고 다가오며 때로는 정면에서 바라본 성당의 외벽에 예기치 않게 나타난다. 우리는 마음속에 번지는 기쁨을 느끼며 생각한다. 로봇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인간성을 사랑한다고.
때로는 몹시 버거울지라도 주체성이라는 이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싶다고. 아름다움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단함과 권태를 치유해 준다. 온갖 불안과 공경이 따른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으로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회복해 준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여기저기 보철을 받고 심장박동기와 인공심장을 장착한 사이보그가 아니라 더 완벽한 로봇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감정이 화학적으로 프로그램화되고 조절된다면, 신경계를 몇 번 재부팅해서 우리가 직면한 실존적 난국을 타개하는 시절이 온다면, 우리가 한때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은 미적 감동밖에 없을 것이다. 예.